안녕하세요. 혹시 어린 시절에 나눴던 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심리학의 거장들이 제시한 7가지 이론을 통해서 또래 관계가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어떤 친구는 평생 기억에 남고 그 친구랑 같이 놀았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흥미롭고 때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크게 4가지 렌즈를 통해 친구 관계의 심리학을 살펴볼 거예요. 이 각각의 주제 안에 여러 중요한 이론들이 녹아 있는데요. 이 이론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우리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렌즈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인지 발달 분야의 두 거장이죠. 바로 피아제와 비고츠키. 이 두 사람이 또래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조각하는지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재미있는 게 친구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피아제는요, 친구랑 싸우면서 큰다고 봤어요. 내 생각만 고집하다가 친구랑 부딪히고 규칙을 놓고 다투는 그 갈등 자체가 성장의 동력이라는 거죠. 반면에 비고치키는 아니야, 친구는 서로 도와주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친구랑 함께라면 해낼 수 있는 그 영역, 바로 거기서 친구가 사다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더 어려운 레고를 같이 조립하거나 복잡한 보드게임 규칙을 함께 알아가는 것처럼요. 한 명은 갈등, 다른 한 명은 협력을 성장의 열쇠로 본 거죠. 피아제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 탈중심화인데요. 이게 뭐냐면 친구랑 놀이 규칙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하면서요. 바로 그 과정이 우리를 나라는 좁은 세계에서 말 그대로 끄집어 내준다는 거예요. 와, 내 생각 말고 다른 생각도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또래 집단이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에릭슨의 이론을 보면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인생의 각 단계마다 중요한 심리적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봤거든요. 특히 학교에 딱 들어가면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져요. 여기서 내가 뭔가 잘하는 애구나 하는 유능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열등감을 느끼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요, 또래 집단은 그냥 정체성 실험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옷도 입어보고 저런 말투도 써보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죠. 와, 설리번이 말한 이 단짝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사춘기 전에 생기는 정말 친한 동성 친구 있잖아요. 설리번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기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감이라는 걸 배운다고 봤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만큼 중요해지는 첫 경험. 이 경험이 앞으로 우리가 맺을 모든 인간관계에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세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좀 다른 관점인데요. 친구를 그저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도요.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하고 강력해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칭찬받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혼나는지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의 작은 사회에서 통하는 규칙을 친구를 보고 배우는 거죠.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입니다. 이 파트 내 6단계 놀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지 한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있거나 다른 애들 노는 걸 쳐다보기만 하죠. 그러다가 혼자 놀고 또 옆에서 친구랑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놀다가 슬슬 장난감도 빌려주고 같이 뭔가를 하더니 마침내 공동의 목표와 규칙을 가지고 함께 노는 단계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인 사회화 과정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렌즈입니다. 지금까지 또래 관계의 여러 모습을 봤는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뿌리,
그 시작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삶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볼비의 애착이론에서 나온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 보통 부모님과의 관계죠. 이 첫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관계 청사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무의식적으로 이 청사진을 가지고 친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틀이 이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첫 번째 청사진이 실제 친구 관계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인 토대를 가진 아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가고 갈등도 잘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더 깊고 좋은 우정을 맺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일종의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7가지 이론을 쭉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론들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또래 관계라는 게 얼마나 다면적이고 또 우리 성장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는 소중한 조각들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 7가지 렌즈를 한 번에 정리해볼까요? 피아제에게 친구는 나를 단련시키는 스파링 파트너였고요. 비고치키에게는 함께 성장하는 학습의 사다리였습니다. 에릭슨에게 또래 집단은 나를 찾아가는 정체성 실험실이었고 설리번의 단짝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었죠. 반두라는 친구가 행동의 롤모델이라고 했고 파트는 함께 노는 과정을 사회적 계단 오르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비는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우정의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했죠. 바로 이 7가지 역할이 전부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단짝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그 친구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가지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해주었나요? 그 우정을 통해 지금의 많은 무엇을 배우고 얻었을까요? 한 번쯤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